네, 환율 금리를 포함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한은이 금토기를 열어서 오늘 7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올해 그 1월 달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7연속 그 동결을 하는데요. 사실상 1월 이후부터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결을 했죠. 그래서 연준보다 좀 빨리 이렇게 종결을 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측을 하긴 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6월, 7월에 2%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3%로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한 그 기업들과 가게들의 이런 부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률도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한국은행의 그런 선택의 여지 폭도 좀 좁아졌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가계부채 증가 이거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거는 지난달에 우리가 다 확인을 했고 지난달의 특징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무려 근 2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것도 상당히 눈길을 끌어요. 이 가계부채 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잡힐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지금 그 가계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는 오늘날의 가장 큰 화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주로 공공부채, 정부 부채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뇌관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PF 문제도 그렇고요. 가계대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도 이것을 위해서 좀 칼을 빼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을 갖다 중도 상환했을 때 올해 그 12월 달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이렇게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가계부채가 우리 뇌관이란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또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또 냉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건 아무래도 조금 좀 가계부채 증가세를 좀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경제 효율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부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현재 시간으로 30일 그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PCE 지표 참 많이 참고를 한다 그러는데 CPI에 이어서 PCE도 좀 하향세가 확인될까요? 그래서 그 예상치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E도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그 핵심 PCE가 있고요. 헤드라인 PCE는 다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핵심 PCE 같은 경우에는 한 3.5%로 한 0.1%포인트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PCE도 또한 한 3.1%로 조금 내려갈 것이다.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 내년 초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또한 그 내년까지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그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자릿수까지 한때 올라갔었으니까 그런 물가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때까지 올라간 물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루그만 교수가 이제 미국은 월가가 원하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하락까지 이제 갈 수 있다,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추세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무님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언제쯤 될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미국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정부 부채죠. 정부 부채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GDP보다도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더 많습니다. 한 13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과거에는 약 한 100% 미만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135%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이자 비용이 막대합니다. 예. 지금 한 달에 미국이 정부가 이제 그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이자를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자 비용이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가 됩니다.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입니다. 예, 엄청나게 큰 숫자죠. 이것을 보면은 과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과연 미국이지만 견딜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평균 그 대출 금리가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갖다가 발행했을 때 과거에는 낮은 금리에서 발행을 예. 했지만 작년부터는 금리를 매우 높게 올렸기 때문에 채권의 그 표면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2.5%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내년에는 3%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지금은 한 달에 약 100조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물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시장 선물 가격을 보면 금리 선물을 보면 올해 말 금리 선물하고 내년 말 미국의 국채 금리 선물을 보면 약 한 100bp 우리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 정도, 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한 번에 빅스텝, 그다음에 한두 번에 뭐 일반적인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보면 하반기 한 8월 달 그 전에는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월가에서는 뭐 3월 내지 5월 얘기도 있는데 예. 그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 예,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에 반드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금통위를 맡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늘 금리 동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 회복세 약화로 성장 부진이 이어지겠으며 중국은 경기 부양책 등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외 수요 부진으로 내년 중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 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으나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었습니다. 주요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약세를 나타냈으며 글로벌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10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3.8%로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10월, 11월 중 3.4%로 9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9, 10월 중 긴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서도 11월 들어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었습니다. 비은행 부분의 유동성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대출 연체율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지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 매매 가격은 11월 중순 들어 보합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성장률도 금년 1.4%에서 내년에는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물가는 수요 압력 약화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 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11월, 12월 중 3% 초중반, 내년 상반기 중에는 3% 내외로 점차 둔화되겠으며 연간 상승률도 금년 3.6%에서 내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전망 경로는 지난 8월에 봤던 것보다 0.1에서 0.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근원 물가도 완만한 네,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얘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자, 이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이 총재 말씀 중에 혹시 좀 주목해서 들을 만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물가 상승률 관해서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올라가는, 다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생필품에 많이 영향을 주는 이런 농산품이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이 아직도 변동성이 큽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한국은행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자, 물가 상승률이 좀 내년에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지난 8월에 한은이 경제 전망 내놓을 때 올해 GDP 성장률 1.4%, 내년 2.2%로 제시했는데 이번엔 내년 2.2에서 2.1%로 낮췄어요. 이거 네. 세 번 연속 그냥 낮추고 있는데 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아닐까요? 최근에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이런 금리 역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조달금리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기업들도 매우 어렵고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요새 많이 욕을 먹고는 있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도 조달금리를 지금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문이든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좀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년의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이렇게 좀 나아지는 회복세를 보인다고 전망을 다 하고 있거든요. OECD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런 점은 좀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우리 수출의 버튼목인 이런 산업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기자 30년 넘게 하면서 보면 항상 내년은 올해보다 낮아진다 그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의 편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올해 초에서는 올해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OECD도 그렇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는 데이터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낮아진 측면은 없지 않아 예.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진다, 이렇게
회복을 보인다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 좀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맞았으면 합니다. 자, 이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 것도 먼저고, 그 동결 기간이 더 길어졌죠. 그런 상태인데 과연 언제쯤 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연준보다 먼저 내릴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2% 정도 역전이 됐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이 더 큰 나라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이 더 좋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한국은행이 추가로 3.5%에서 오늘도 동결을 했지만 먼저 내리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 추이를 보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같은 시점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으로 볼 때는 한 하반기 정도에 1% 정도를 포인트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반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보다 앞선 1, 4분기 빠르면 1, 4분기 늦어도 2, 4분기에서는 인하할 것이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긴 한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내려갈 가능성은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상승해서 예상보다 예.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5.2% 올라갈 것으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발표해 보시면은 그러면 것은 지금 너무 높게 성장률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바로 내리기에는 연준이 부담이 많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1, 4분기는 좀 빠르지 않나. 적어도 2, 4분기나 3, 4분기 이후에 인하 시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만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용 사태 같은 어떤 크레딧 이벤트가 생겼을 경우에는 좀 인하 시기가 바로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좀 더 냉정하게 그 시장 상황을 보는 것 같고, 그 주식 시장에서는 꿈과 기대가 항상 앞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엔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이게 엔화 가치가 뭐 150엔까지 올라가면서 뭐 33년 만에 최저라고 했는데, 관광객 늘고 일본 성장률 높아지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 아주 뭐 외견만 보면 그림이 좋아요. 근데 실제 민심은 아주 좀 요즘 안 좋.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뭐 흉흉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아주 안 좋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네. 그 최근에 그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1, 4분기, 2, 4분기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일본의 성장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물가 상승에서 원인이 있고요.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요.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러한 안 좋은 역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은행이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요즘 뭐 일본 물가 뭐 몇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지난 20년 동안 오른 것보다 오래 오른 게 더 높다고 할 정도로. 가면은 뭐 살 게 별로 없대요. 뭐 N자라고 하지만 가보면은 실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살 것이 별로 없다. 100엔샵에 가서 예전에 살 수 있던 물건을 갖다가 200엔, 300엔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이제 임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워낙 디플레 오래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임금 좀 올려라라고 권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임금이 올라가면은 어쨌든 간에 뭐 이 소비 진작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그럼 결국 일본은행 BOJ가 통화 완화 정책을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의 변화는 사실은 불가피한 명제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일본 아베노믹스, 일본의 부흥 정책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예. 이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엔화 약세, 엔저를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저가 유발되니까 자꾸 해서 엔화를 팔아요. 그래서 엔캐리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통화를 사는 엔캐리가 다름 아닌 엔화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약해지니까 이 통화를 갖고 있을 수가 없다. 예. 모두 다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달러나 다른 통화를 사는 거죠. 이자율이 높은 통화를. 이렇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일본 은행이 개입을 통해서 엔화 강세를 계속해서 우려했었어요. 그래서 엔화 강세를 계속 우려해서 개입을 한다고 하면 일본의 엔화 강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요즘에는 이게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거꾸로 갔죠.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를 갖다가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고요. 현재 그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엔 환율이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와 엔화를 바꾸는 N1 환율이 있는데요. 달러 엔 환율이 현재 151엔에서 지난달 11월 초에 151엔에서 지금 현재 147엔까지 4엔이나 내려왔습니다. 약 뭐 3.5%, 3%간에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 엔화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화도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과 원의 가치는 큰 변화는 많이 있지 않고요. 지금 100엔당 약 8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년 4월쯤에는 뭐 BOJ 통화 정책이 확 바뀐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얘기는요. 그 일본의 소득 인상,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는 봄에 임금 인상을 갖다가 협상하는 춘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 춘토라고 발음을 하던데요. 이제 이 춘토가 4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소득 수준이 이렇게 계속 정체돼 있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국민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그런 염원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대규모로 임금 인상을 해보자 이러한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로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소득 인상이 성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데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이너스 금리 뭐 천년만년 이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 경제 변수라는 것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를 땡기면 다 한꺼번에 끄집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변화, 미국 금리 정책의 변화가 엔화 또는 채권, 우리나라 원화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미국 금리 상당히 아주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돼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마크 포의 토드 콜빈 브로커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Continue the trend moving lower. It's only been a 3-day trend, but we've moved a long way in a short amount of time. Today we saw 10-year note Treasury yields get to as low as 4.25 after opening the week about 20 basis points higher. A lot of that coming on the heels of weak data, but also on the heels of a shift in Fed policy. We've seen the Fed expectations of possible rate hikes go away. Now we're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Fed rate cuts. Some is looking as soon as March of next year. We're seeing about 50-50 odds that they cut rates at March FOMC, something we have not seen yet. So a lot going on pushing yields lower, but we're also seeing the yield curve steepen. So while we're seeing 10-year notes go down, we're seeing 2-year note yields go down even faster. So we're seeing the yield curve steepen as we see yields moving lower, something we have not seen in quite some time. But again, seeing yields continue to move lower today, getting as low as 4.25, down about 20 basis points.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정말 백가정명의 시대 같습니다. 3월이다, 5월이다, 뭐 7월이다, 8월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가 맞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연준이 어쨌든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국채 10년물이 5%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4.25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더 하락할 거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5.2%까지 올랐던
국채 2년물이 지금 4.6%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5%까지 예. 이렇게 내려왔죠. 이것도 4.9%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지금 약 장중에는 뭐 5%도 찍고. 이 정도면 한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는 불 스티프닝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 스티프닝. 예, 불 스티프닝이라는 상황을 많이 써요. 이제 뭐 외국계 그런 그 잡지나 아니면 뉴스 기사를 보면 불 스티프닝이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채권의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불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은 뭐냐면 황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른다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시장인데 지금 장기하고 단기 중에서 단기 금리가 더 빨리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단기 금리가 굉장히 더 높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래는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되게 오래 가고 있어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좀 빨리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내년 초에는 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죠. 이런 것들이 한 2월이나 3월 정도 1, 4분기 내에 단행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단기 금리 위주로 해서 좀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일본은행이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내년 1분기나 2분기 사이에 뭐 긴축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던 엔화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환류할 경우에 특히 미국 국채에 투자했던 이런 엔화 자금이 빠진다면은 미국 국채 금리에 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채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그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일본의 그 국채 실질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네. 예, 뭐를 갖다 다른 대체 투자안이 있어야지 미국 국채를 팔고 다른 걸 살 텐데요. 일본의 국채나 회사채를 사기에는 아직도 실질 금리가 매우 낮아요. 그 네. 말은 뭐냐면 일본의 국채 금리가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데 또한 물가 상승률도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실질적인 여력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한 1% 정도는 오르기 전까지는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다소간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일본은행이 얼마나 그 일본 금리를 빠른 시간에 공격적으로 올릴지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유럽은 긴축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일본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게 균형인데 균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는 뭔가 가격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만약에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에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이 이제 긴축적으로 돌아설 경우에는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긴축일 때는 우선 그 자금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양적 완화를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투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유동성 투입을 하지 않는 경우 이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다 긴축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중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자금 투입을 갖다가 유동성 투입을 줄이는 것만 해도 세계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세계 자금 시장에는 싼 자금을 썼던 것들은 이제는 이 과거의 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계의 자금 비용이 조금은 오를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었는데 중국이나 한국에 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지금 엔화가 상당히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원엔 환율 보면 뭐 지금 860원대까지 100엔당 내려와 있는데 엔테크 투자 괜찮을까요? 엔테크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달러 엔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51엔에서 올 초 그 151엔에서 지금 147엔. 아마 그 며칠 이내로 146엔대까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당히 뭐 한 3% 이상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화와 엔화도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달러와 엔의 관계고요. 원화도 동시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860원대에서 지금 한 87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변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역대로 본다면 지금 엔화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나 아니면은 투자 여건이 있다면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0엔을 기점으로 달러인 환율 그보다 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좀 엔을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떨어진다면 좀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다양한 통화 흐름을 바탕으로 이 지금 약간 방향성을 모색하기 힘든 시장인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방향성은 많이 이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도 지금 MMF 단기 자금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있고요. 달러가 강세가 약해지고 있고 MMF 단기 자금에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국채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감을 많이 지금 불어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주식이라든가 여러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좀 시장을 이걸 선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 이후 2, 4분기부터는 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통화 흐름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 좀 이른 시기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미지오 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